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요동 반도의 위순항을 봉쇄당한 러시아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발트 함대를 보내 위순항에 고립된 해평양 함대를 구출하려 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간신히 스시마 해협에 도착한 발트 함대는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일본 연합 함대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적보다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가진 함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해전에서도 긴 사거리를 가진 함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함선 자체의 크기도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포를 가진 함선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함거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대전이 종식되자 일본을 포함한 서양의 강대국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회담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각국이 과도하게 건함 경쟁을 벌이게 되면 경제적 부담도 증대되고 전쟁 발발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나라의 해군 규모를 축소하고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회담 결과 미국과 영국, 일본의 전함 보유 비율은 5대 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회담을 통해 세계 3위의 해군력을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영국의 해군력을 절대 앞설 수 없다는 제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1935년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무제한 군비 강화에 들어서게 되자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 얽매여 있었던 각 국가들은 다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함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미국의 공업 생산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해군력을 강화하려 해도 그들의 함정 건조 능력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보다 더 크고 공격력과 방어력이 월등히 우수한 소수의 함정을 건조해 미국과의 어떠한 해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장 263m, 전폭 39m, 460mm 주포 9문, 155mm 부포 6문을 가진 거대한 함정을 세척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급의 만재 배수량이 45,500톤, 독일 비스마르크가 51,000톤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의 신형 전함의 만재 배수량은 72,800톤으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본이 신형 전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전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면 그들도 여기에 대항해 일본에 버금가는 전함을 만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형 전함이 건조되는 구레 해군 공창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을 출입시켰으며 도크 주변에는 거대한 장벽을 설치해 인근의 고지대에서 조선소를 제대로 관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함을 실제로 건조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담당하는 파트에 대해서만 설계도를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함정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기만수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서양의 정보부는 함정 건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그 함정의 톤수와 규모를 역추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전함 건조 예산을 실제의 절반 수준인 35,000톤급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상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가정하여 예산을 분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미국은 일본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함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대략 4만 톤급의 함정일 것이라고만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8월 일본함 야마토가 진수되었으며 11월에는 이번함 무사시의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야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460mm 함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였던 이 주포는 사면장 포탑의 무게만 2,700톤이었고 사거리도 42km에 달했습니다. 포탄의 무게는 1.4톤이었는데 여기에는 56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91식 철갑탄, 적 항공기를 상대하는 3식 대공 확산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60mm 주포 9문 이외에 사거리 27km에 155mm 부포 6문, 대공포 36문이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야마토는
전면 장갑 650mm, 함교 장갑 495mm, 측면 장갑 410mm였는데 이것은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14인치 포탄을 20km 밖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마토는 1940년대 당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함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열처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탄을 200발 정도 사격하면 460mm 주포의 수명이 다했으며 3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장갑이 두꺼워 방어력이 우수하긴 했지만 부족한 용접 기술로 인해 주로 리벳볼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장갑판 자체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야마토는 일본이 보유한 최신형 전함이었기 때문에 취역 즉시 일본 연합 함대에 기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투입된 야마토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 참여하긴 했지만 연합 함대 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이 승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지역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미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당시 건조 중에 있던 3번함 시나노를 급하게 항공모함으로 개조시켰으며 그들에게 소중한 전력이었던 야마토는 최종 결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항구에 정박시켰습니다. 야마토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이 전함을 야마토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크기가 거대했던 만큼 수병들에게 개인 침상이 제공될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었으며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공급되었습니다. 1943년 야마토는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어뢰 한 발이 선체 측면에 명중된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장갑이 관통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갑판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3,000톤의 해수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마토는 일본에서 대대적인 개장 공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미군 함재기에 대응하기 위해 155mm 부포 6문을 제거하고 대신 다양한 구경의 대공포를 장착해 총 150문의 대공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레이테 해전에서 이번함 무사시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사시는 미군 함재기의 공격에 대항해 1,500발의 대공포를 발사했지만 명중률이 좋지 않았으며 결국 어뢰 17발, 폭탄 19발을 맞고 1,039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대부분의 함정을 상실한 일본은 야마토에 대공포 35문을 추가로 설치하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일본은 텐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가 방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투를 벌여 미군의 상륙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에 육군 86,000명, 해군 1만 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야마토 전함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는 제해권과 제공권이 모두 미군에 넘어간 상태로 야마토가 격침당할 것은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야마토의 함장 아루가 고사쿠 대좌는 우선 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장교들을 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살아서 전후 일본 해군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함장은 승조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1945년 4월 6일 오키나와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연료만을 주입받은 야마토는 다른 9척의 함정들과 함께 최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야마토는 출항 즉시 미군의 정찰기와 잠수함에 포착되어 이동 경로가 상세히 추적되었습니다. 야마토를 상대하는 미군의 전력은 항공모함 22척, 전함 20척, 순양함 32척, 구축함 83척, 항공기 1100대였습니다. 미 해군 제58기동부대 참모장 알레이 버크 준장과 제5함대 사령관 스프루언스 준장은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1945년 4월 7일 12시 32분 미군의 1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SB2C 헬다이버 50대,
TBF 어벤저 98대, F4U 콜세어 132대 등 총 280대의 항공기가 야마토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미군은 야마토의 장갑이 두껍다는 것을 감안해 1차 공격에서는 주로 대지 공격용 확산탄과 5인치 로켓포를 사용했으며 이것들은 야마토의 대공포좌에 피해를 입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에 대항해 야마토의 460mm 주포가 대공 확산탄을 발사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전투 초반만 하더라도 야마토는 뛰어난 조합 능력을 선보이며 여러 발의 폭탄과 어뢰를 피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명중탄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포 사수들은 미군 항공기를 향해 계속 사격을 실시했지만 결국은 탄약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야마토는 탄약수들이 일일이 난간을 오르내리며 탄을 보급했는데 난간이 파괴되거나 탄약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보급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 공격이 끝나자 곧이어 106대로 이루어진 2차 공격대가 출격했습니다. 이들의 어뢰 공격에 야마토는 조종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선내로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배가 좌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야마토가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제 미군 항공기들은 마음껏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은 야마토를 향해 어뢰 30발과 폭탄 15발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야마토의 탄약고가 유폭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함께 버섯구름이 하늘로 솟아올랐는데 연기구름은 6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이것은 200km나 떨어진 큐슈 남단에서도 목격될 정도였습니다. 야마토가 침몰하기 10분 전 함장이 총원 퇴한 명령을 내렸지만 3000여 명의 승조원 중 생존한 인원은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항공기 10대, 전사자 12명입니다. 거함거 주위의 정점에서 탄생된 야마토는 미 해군을 무력화시킬 최종병기로 기대되었지만 해전의 주역이 항공모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야마토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였습니다.